자, 어쨌든 우리가 교재로 하신 88페이지 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각이에요. 지구 전체는 아니고 지각을 이루고 있는 대표 물질이 이제 규산염 광물이랑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서 이제 포인트는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이제 단백질 핵산이 포인트긴 한데 이제 그래도 나머지 것들도 다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거 이미 다 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수소랑 헬륨은 얘들 대부분 언제 만들어졌고 또 복습하는 거죠. 대부분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헬륨부터 철까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뭐 한다?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인 별이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거보단 여러분 거인 지각과 뭐 생명체만 있는데 좀 볼게요.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내신 때는 그냥 싹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에서 막 그죠?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그 질량 비중 8번째로 많은 물질 막 이땅으로 냈거든요. 원소 중에서. 그래서 그냥 싹 다 외우셔야 되는데 가장 많은 게 당연히 산소고요. 산소. 그다음에 규소. 그다음에 이제 뭐가 많냐면 지각에 알루미늄이 좀 많아요. 이 특징이죠. 알루미늄이.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철. 뭐 다음에 이제 뭐 칼슘 뭐 등등등 있겠죠. 그래서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에서 8개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8번째 물질을 물어봤다니까. 그게 마그네슘이었거든요. 알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일단 여기서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여기는 지금 대기라고 돼 있는데 자, 공기로 따졌을 때는 대기는 무조건 부피비예요. 얘만 유일하게 부피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질량비거든요. 알지? 대기를 따졌을 때 얘만 이제 뭐가 된다? 부피비가 되겠고.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건 질소죠. 우리가 질소가 물론 N2 상태로 존재합니다. 대기에서. 알죠? N2 상태로 존재하긴 하는데 질소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죠. 산소. O2 상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르곤이에요. 아르곤. 비활성 기체인. 알죠? 의외로.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CO2. 알겠지? 이렇게 이제 4개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해양. 뭐 바다 생각하시면 되죠. 바다. 그랬을 때 물이니까 H2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산소가 제일 많죠. 산소가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H2니까 수소,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소, 그 다음에 나트륨 요 순서겠죠.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지각이랑 생명체니까. 생명체도 얘들아,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물질이 뭐예요? 아니, 물질. 물질은? 물이죠, 물.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근데 생명체는 독특하게 탄소가 좀 많죠. 탄소가. 알지랬죠? 탄소가.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그 다음에 뭐 질소, 뭐 등등등등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알지랬죠? 그래서 좀 독특한 게 지각에는 규소가 많고요. 여기 뭐예요? 생명체는 탄소가 좀 많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점이죠. 두 번째로 차지하는 물질이 질량비로 그죠? 규소랑 탄소가 되겠는데 두 물질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규소랑 탄소의 공통점. 둘 다 14족입니다. 알지랬죠? 오케이. 둘 다 14족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즉 뭐냐면 둘 다 공유결합을 4개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질량비가 이렇게 잡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요거 까먹을 뻔했네. 그러고 얘들아, 그러면 어쨌든 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규소산 탄소인데 어찌됐든 지각과 생명체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은 원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질량비로.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어찌됐죠? 산소가. 괜찮아요? 산소가 가장 많다.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각부터 시작할 건데 지각은 여러분들 우리가 밟고 있는 땅덩어리는 암석이죠. 암석. 알겠죠? 암석이죠. 돌덩어리죠. 근데 암석은 이제 광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물. 알겠죠? 그러고 광물은 또 여러 원자가 결합해 있으니까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지? 이렇게 돼 있고. 자, 구성원소는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산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규소가 좀 많은 게 특징이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얘들아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에서 대부분은 규산염 광물이라는 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중에서 92%가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는
산소랑 규소가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제 규산염 사면체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 광물입니다. 알겠죠, 이거? 물론 얘들아, 규산염 광물 말고도 다른 종류의 광물들도 있어요. 나머지 8%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옆에 보시면 적혀 있죠. 뭐 탄산염 광물, 뭐 여러분 거에 없구나. 탄산염 광물, 산화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다른 종류의 광물들도 있다.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제 포커스로 배우게 될 건 이제 규산염 광물이 되겠는데, 이건 뭐야? 갑자기 생명체 구성물질 다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생명체 구성물질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지금 둘 다 이제 구성원소 중 뭐가 제일 많은 질량비 차지하고 있더라? 산소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두 번째가 둘 다 14조 원소가 차지하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규산염 광물을 볼 건데 여러분 책에도 이거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죠? 알겠지? 규산염 광물은 일단은 규소랑 산소가 이제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 부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데 규산염 사면체를 한번 살펴봤더니 규산염 사면체는 SiO44-예요. 알겠죠? SiO44-. 자, 그런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무슨 전하를 띠고 있더라?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괜찮니? 여기까지? 전하?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특히 여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배웠던 공유결합하면 아니 어차피 뭐 이거 중금속이긴 하지만 공유결합하겠지. 이온결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합하는데 왜 4-를 띄고 있지라고 생각해보면 자, 니네가 봤을 때 자, 규소는 14족이니까 총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봐. 산소는 16족이니까 총 2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잖아. 맞아요, 이거? 그러면 그냥 얘 하나 2개 공유결합하고 나머지 산소 2개 공유결합해서 그냥 SiO2면 되지 왜 SiO4-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거? 이게 이해가 안 되셔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을 조금 넘어가는 걸 설명을 해야지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듣고서 이렇게 해서 얘가 음전하를 갖게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알겠지? 설명드릴게.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자, 규소가 있잖아, 규소. 자, 규소가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이거? 그럼 일단은 첫 번째는 요 규소가 전자를 4개를 갖다 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 전자를 4개 갖다 버린 거야. 괜찮아?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4개 버렸으니까 이제 4+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규소가 갖다 버린 전자를 누가 가져가냐? 산소가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산화이온이 되시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산화이온. 자,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 양이온이고 이거 음이온이면 뭐 할 것 같아? 이온 결합할 것 같잖아요. 이거 이온 결합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가르쳐 드렸던 공유 결합은 보통 어떻게 하는 거였어? 너 하나 나 하나 서로 공유해서 전자쌍 만들자. 이게 공유 결합이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냥 네 거 다 주라. 네 거 공유해줘. 난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럼 뭐 하냐면 비공유 전자쌍 자체를 공유를 해버려요. 이해됐어요, 이거? 하나하나 공유하는 게 아니라 쌍을 공유해버린다고 그냥 한쪽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거? 이걸 우리가 배위결합이라 부르는데 이것도 공유결합의 한 종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유결합처럼 너 하나 나 하나 공유가 아니라 한쪽에서 비공유 전자 쌍을 공유를 해버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거 하나만 그려놓은 거니까 자, 여기 그림 보세요. SiO2+가 있는데 산화이온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이거 쌍을 하나를 공유를 해.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됐으면 남은 자리가 이미 4자리가 생겼잖아. 남은 자리가 4개가 있잖아요. 4개 여기에. 괜찮아요? 4개 갖다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 산화이온이 몇 개가 달라붙을 수 있겠어? 4개가 달라붙을 수 있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둘러쓰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줄친 거, 동그라미 친 거 다 누구 거라고? 다 산소 거라고. 규소권 없다고요. 아시겠죠? 산화 이온 쪽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공유를 해버린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규소는 양이온 됐을 때 4 플러스였잖아. 그죠? 근데 산화 이온은 2 마이너스인데 산화 이온이 몇 개가 달라붙었어 지금? 4개가 달라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4 플러스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인 산화이온이 4개가 달라붙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전하량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O4 4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이온 결합 아니라고 알지랬죠? 괜찮아요. 양이온, 음이온 생기니까 이온 결합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배위 결합이라고 부르면 좀 독특한 형태의 공유 결합일 뿐입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규산염 사면체예요. 왜? 얘를 구조를 보니까 진짜 사면체처럼 생겼대래.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 규산염 사면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얘들 이제 이게 기본 단위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거? 그러면 얘네들이 막 연결되면서 이제 광물을 만들 거란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벽돌 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은 뭘 갖다 지어야 돼요? 벽돌 갖다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벽돌이 벽돌집의 단위치인 거예요.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가 규산염 광물의 단위체가 된다고. 이해됐지 이거?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 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4-를 띄고 있는지를.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규산염 광물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얘네들이 결합을 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알지랬죠?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 물질이니까 얘네가 결합하면서 막 연결될 건데, 자, 일단 규산염 사면체가 당연히 무슨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달라붙기 좋겠어요? 양전하 띠고 있는 애가 달라붙기 좋겠죠. 그 대표적으로 양전하 띠는 애가 금속 양이온이잖아. 그래서 금속 양이온들이랑 결합해가지고 이제 뭐가 된다? 다양한 광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뭐 여기에 철도 붙을 수 있고 알루미늄도 붙을 수도 있고 뭐 칼륨이 붙을 수도 있고 나트륨이 붙을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규산염 사면체랑 다른 규산염 사면체가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산소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규산염 사면체끼리 서로 산소를 공유시킬 수가 있어요. 괜찮아 이거? 알겠지? 그래서 규산염 사면체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규산염 사면체가 연결된 규산염 광물의 구조를 조금 나눠서 볼 건데 89페이지 보면 있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거기 있는 것보다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총 5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5가지 구조.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자, 보셔야 될 게 독립형 구조라는 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규산염 사면체가 한 개가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애들이 와서 결합한 거예요. 알지랬죠? 괜찮아? 그럼 대표적으로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에 금속 양이온이 와서 결합하겠죠. 금속 양이온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독립형 구조라고 그럽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결합하는 애가 누구냐면 철이라든지 마그네슘 요런 애들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요것도 조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철이나 마그네슘이 만약에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광물 색깔이 어두워져요. 알겠죠? 철이나 마그네슘이 많이 결합하면 많이 결합할수록 광물 색깔이 어두워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결합하면 이걸 우리가 유색 광물이라 불러요. 색깔이 있으니까 어두운 색깔이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애들이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오히려 밝아집니다. 알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색 광물이 된다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했을 때. 알겠죠? 무색 광물. 그래서 흰색이나 밝은 색으로 보이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이거? 알지? 뭐 결합을 안 해도 무색 광물이고. 괜찮아,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유색 광물인 거예요.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애들이 결합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다가 제가 뭐 할 거냐면 자, 요 광물 구조에서 규소 대 산소 비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쭉 정리할 때. 얘는 어차피 별거 없어요. 얘는 독립형 구조니까 그냥 1대4야, 1대4. 규소 하나에 이제 산소 4개 결합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결합한 금속. 결합한 금속도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철이랑 이제 마그네슘 이런 애들 결합하고 있다 그랬죠. 철이나 마그네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부서질 때 어떻게 부서지냐. 일단 부서질 때 어떻게 부서지냐면 무슨 소리냐면 자, 부서질 때 깨짐이 있고요. 쪼개짐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깨짐과 쪼개짐 무슨 차이예요? 야, 니나한테 물어보자. 자, 제가 여기 있는 창문에다 돌 던졌어요. 그럼 유리가 깨져요? 쪼개져요? 깨지죠. 그러니까 유리가 깨진다는 거는 왜 깨지냐 그러냐면 이거는 규칙성이 없이 박살나는 거예요. 모양이 그냥 제 멋대로 박살나죠. 그냥 깨지면은. 맞아요, 이거? 알지? 그런데 쪼개짐은 규칙성이 있게 박살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세로 방향으로 한번 쪼개지고 가로 방향으로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규칙성이 있게 박살나면은 이걸 우리가 쪼개짐이라 부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자, 독립형 구조는 여러분들 깨져요. 깨집니다. 이거 던지면은 그냥 뭐 모양이 지 멋대로 박살나요. 알지? 이렇게 되겠고 여기에서 그래서 누가 있냐면 감람석이라고 부르는 돌덩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감람석. 알겠죠? 여기까지. 자, 감람석 뭐 굳이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좀 약간 초록빛깔 나요. 알겠죠? 이게 유색 광물이라서 쌤 어두워진다면서 아 이게 독립형이라서 결합할 수 있는 금속양이온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약간 초록빛 나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이게 독립형 구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사슬 구조인데 단사슬 구조는 뭐냐면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를 공유하면서 규산염 사면체가 쭉 연결되면서 하나의 무슨 형태? 사슬 형태로 나타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사슬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별거 아니죠? 자, 그러면 자, 단사슬 구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이거 규소랑 산소 비율 따질 때는 양쪽 끝은 보시는 거 아니에요. 가운데에 있는 애들만 보는 거 알지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거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텐데 자, 이게 규소 산소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여기에 하나 요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규소를 가운데에 두고 칠판평면중에 규소가 하나 있는 거야. 뒤쪽에 3개가 있는 거고. 이해돼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그냥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기준으로 할게요. 얘는 여기 규소 하나 공유결합하고 있죠. 옆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랑. 여기 있는 애도 하나 규소 뭐 하고 있어요.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면 산소 4개 중에서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애가 몇 개다? 2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2개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를 따질 때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여기에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요쪽에 있는 요 산소는 공유결합해서 다른 규산염 사면체 산소랑 공유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산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온전히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공유결합에 참여를 했으니까. 쉐어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쉐어하고 있으니까 몇 개라고 카운팅하면 될까? 절반이라 카운팅하면 돼요. 이해돼요? 온전히 내 게 아니잖아, 이게. 절반만 내 건 거잖아. 반은 공유해 줬으니까. 그죠? 그러면 잘 봐. 얘는 규소가 1개 있는데 2개는 온전히 내 거야. 참여 안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2개는 참여했어. 그러면은
참여한 두 개는 한 개당 0.5개 카운팅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비율이 몇 대 몇이 된다? 1대 3이 되는 거예요. 1대 3. 이해됐어? 이게 어떻게 나온다고? 아, 이게 온전한 거 내 거 플러스 공유된 거 두 개 있으니까 0.5 곱하기 2 해가지고 1대 3이 나온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괜찮아? 공유되어 있는 산소는 절반만 내 거라고, 절반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0.5로 카운팅 한다고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얘도 똑같아. 결합하고 있는 금속은 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사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속들이 많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얘는 색깔이 좀 많이 어두워집니다. 알겠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는 밝게 보이는데 이거 색반전되어 있어서 밝은 거고 이게 어두운 색깔인 거예요, 지금. 알겠지? 됐죠? 이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이제 박살나냐? 얘는 두 방향 쪼개짐이 나타납니다. 가로로 한번 쪼개지고 세로로도 한번 쪼개져요. 두 방향 쪼개짐. 그러니까 뭐 두 방향 쪼개짐이 뭐 별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광물이 뭐 이렇게 뭐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한번 먼저 이렇게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쪼개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방향 쪼개짐이에요.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얘가 누구다? 휘석이다. 휘석. 알죠? 이거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단어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휘석. 그 왜 그러냐면 진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돌덩이 내가 알아서 뭐하니?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구과학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좀 뭐라 그럴까? 전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많아서 살면서. 알겠지? 여러분들 길 가다 갑자기 휘석이네? 막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돌덩이 죽고서. 알지? 그래서 저도 안 좋아하는데 어떡하겠니? 뭐 외워야지. 알겠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외워도 어차피 다 까먹을 거긴 하지만 제가 뭐 그 테스트도 누적으로 내고 지금 클리닉 자료도 누적으로 만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까먹긴 할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내신 때는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복사슬 구조입니다. 복사슬. 복사슬은 두 개의 단사슬이 연결이 된 거야, 지금. 근데 여기서 여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뭐냐면, 잘 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하나 볼게요. 여기에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이거 하나 몇 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규산염 사면체 보세요. 얘는 여기 하나 몇 개 공유 결합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죠. 그럼 얘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비율값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 얘는 얘랑 똑같죠. 두 개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1대 3이에요, 그냥.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얘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건 얘들아 4개 중에서 3개가 공유결합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럼 1 플러스 1.5가 되겠네. 하나당 0.5니까 공유결합 참여하고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비율값이. 이게 얘들아 4개 중에서 3개 참여하고 있잖아. 그럼 0.5 곱하기 3이잖아. 하나 이쪽 평면에 있는 건 참여 안 하고 있고. 됐어요,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평균 내리면 돼요. 더하면 돼, 더하면. 그냥. 그럼 몇 대 몇이 된다? 2대 5.5가 되겠죠. 왜 그래? 되죠? 2대 5.5. 됐어요? 왜 그래요? 2대 5.5 됐어요, 이거? 그거 약분할게요. 2대 5.5면 0.5로 나누면 몇 대 몇이 된다? 4대 11이 나온다고. 알겠어요, 이거? 이거 처음에 그냥 숫자 보시면 뭐야? 이딴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냐는 거. 그냥 이것도 더한 거예요. 2대 5.5. 그냥 약분한 거예요. 0.5로 할지됐죠? 그럼 4대 11 나온 거라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게 왜냐면 2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3개 공유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평균 내린 거예요. 더해서. 그렇지?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이제 뭐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얘는 뭐 철, 마그네슘 뭐 기본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칼슘도 좀 들어가고 마그네슘도 좀 들어가요. 뭐 이런 애들도 뭐 마그네슘이래. 알루미늄. 그렇죠? 이런 애들도 좀 참여한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얘도 두 방향 쪼개짐 일어납니다. 두 방향 쪼개짐. 그래서 복사슬 구조의 대표적인 게 이름도 저기 앞에 거랑 좀 비슷한데 각섬석이에요. 갑남석은 이제 독립형이고 갑섬석. 알겠지? 각섬석. 얘도 어둡게 생겼어요. 알지죠?
자, 그래서 이제 복사슬 구조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상이랑 망상이 남아있네요. 여기 좀 지울게요. 여기만. 자, 똑같이 이것도 한번 볼게. 자, 판상 구조는 뭐냐면 단사슬이 여러 개가 그냥 쭉 아래로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얘는 뭐 쉬워요. 얘는 그냥 다 몇 개씩 하나, 둘, 세 개씩 공유 결합하고 있죠. 다. 괜찮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인 거예요? 아, 이게 1대 2.5가 되시는 거죠. 세 개 공유 결합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약분하시면 어떻게 된다? 1대 2.5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대 5가 되겠죠. 2대 5. 이게 이제 1대 2.5인 거예요. 1대 2.5. 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러고 이제 결합금속은 뭐 똑같죠? 좀 어두운 애들 많이 결합하겠죠. 이제 철, 뭐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뭐 이런 애들 결합을 하실 거고. 자, 이거 좀 독특한 애 있어요. 얘가 유일하게 한 방향 쪼개짐이 나타나요. 한 방향 쪼개짐. 아까 쪼개진 애들은 다 두 방향이었잖아. 됐죠? 그럼 애들 한 방향 쪼개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다 판상 구조잖아. 판때기. 그러니까 판이 쌓여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이쪽 평면에 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도 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도 판이 이렇게 있으니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됐죠? 괜찮아? 그러면 부숴버리면 판과 판이 그냥 분리돼 버려요. 됐죠? 괜찮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 방향 쪼개짐이라 그냥 부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슬라이스 내는 거예요. 계속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됐죠? 괜찮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방향 쪼개짐이라 부르고 얘는 대표적 얘가 흑음모입니다. 이름에다 흑자 들어가 있으니까 겁나 어둡겠죠. 알지? 되게 이제 까만색입니다. 매우 검은색.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망상구조가 되겠는데, 이 그물망자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막 겁나 결합한 거죠. 얘는, 그러니까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네 방향으로 그냥 다 결합한 거야, 산소가. 괜찮아? 그러니까 규산염 3회체에는 산소 4개가 다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망상구조라 부르거든요. 근데 망상구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가 좀 달라요. 석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석이 있는데, 이게 비율값이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비율값이. 그래서 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자, 석영은 일단 뭐냐면 석영은 그냥 모든 규산염 3인체의 산소들이 공유결합에 다 참여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다? 1대 2입니다. 그냥. 왜 0.5가 4개 있는 거니까. 4개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 알지? 근데 장석은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장석은 방법 없어. 그냥 일부는 다 하고 있고 일부는 안 하고 있고 지 멋대로 알지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율값이 그냥 3대 8이고 이건 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계산한 거고 과학자들이. 알지? 여러분들이 이거 왜 나온지는 필요 없고 그냥 외우셔야 된다. 장석이 3대 8인 거는. 알겠죠? 자, 그러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거. 석영은 결합금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양전하를 안 띄어요. 음전하를 안 띄고 있어. 왜냐하면은 규산염 3연체에 있는 산소가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결합금속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석영, 여러분들 바닷가에 있는 모래 알갱이 봐봐요. 색깔이 어때? 투명색이잖아요. 그거는 햇빛 반사돼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고 해수욕장은 밝은 색깔이잖아요. 모래 알갱이. 알지? 자, 그런데 이제 장석은 좀 해요. 근데 장석은 이제 칼륨이 보통 많이 결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 칼륨은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색깔이 밝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장석은 약간 핑크빛 나요. 약간.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색깔 보면 요렇게 핑크빛 나거든요. 알지? 그래서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이것도 또 달라요. 여기도. 부서지는 것도 달라. 석영은 깨집니다. 우리가 석영 갖다가 보통 유리 만드니까 유리가 깨지는 거잖아요. 알지? 됐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석은 근데 두 방향 쪼개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난다. 됐죠? 여기까지. 뭐 얘는 이미 위에다 써놨고. 알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된다. 언제? 내신 때는. 이거는 여러분 1학기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학교를 가시든. 알겠죠? 어디 학교를 가시든. 어이구.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할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 안 드린 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뭐 그
공유하는 산소수 말고 풍화에 강한 정도라고 이렇게 보여요? 화살표 이렇게 크게 있는 거? 네. 표 밑에? 네. 괜찮아? 근데 풍화에 강한 정도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풍화가 화학적 풍화예요. 그 바람 말고 화학적 풍화. 화학적 풍화라는 건 뭐냐면 요 이제 광물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이 바뀌는 걸 우리가 화학적 풍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자, 화학적 풍화에 약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물이 쉽게 변한다는 거죠. 강하면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수록 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풍화가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안정하니까 구조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적 풍화에 가장 약한 게 누가 된다? 가장 약한 게 독립형 구조인 거예요. 알겠죠? 독립형 구조. 얘가 제일 약하고 그 다음 약하고 중간 강하고 제일 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래서 화학적 풍화는 망상 구조 쪽으로 갈수록 강해지고 독립형 구조 쪽으로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되셨어요 이거? 그리고 이거 B값을 이미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뭔다? 공유 결합하고 있는 산소의 개수는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개수 B값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거고.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이거 뭐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저랑 이제 내신 하게 되면 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겠죠. 제가 만든 교재에 있는 거 그냥 PPT 만든 거니까. 알겠죠? 정리해 놨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물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정형의 모양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있네요.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 89페이지 보면은 그 결정형이라 그래서 모양 들어가 있죠. 보시면은 감람 독립형은 짧은 기둥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짧은 기둥. 단사슬은 이제 똑같이 짧은 기둥하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복사슬은 긴 기둥이고요. 흑운모는 판 모양이고요. 석영은 육각 기둥, 그 다음 장석은 두꺼운 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낸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지됐죠 아직까지는. 되셨어요 여기까지? 밑에 그러고 색깔은 제가 다 얘기 이미 해드렸습니다. 알지? 괜찮아 이거? 다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자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각과 생명체의 가장 많은 원소는 규소이다. X죠. 아시죠? 뭔 소리야? 생명체에 규소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규소가 만약에 자기 몸에 있잖아. 자기 몸에 무슨 보형물 들어가 있으면 규소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규소를 보형물로 많이 만들었고 이런 거 있잖아. 코에다가 요새는 안 써요. 요새는 옛날에 그 성형수술할 때 보형물로 규소를 많이 썼어요. 실리콘 많이 썼잖아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규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이 몸에 있는 거죠. 자,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대부분은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규산염 광물이다. 맞죠? 이거는 92%니까.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규산염 사면체이다. 맞습니다. 왜 안 넘어가? 아이고. 아이씨, 왜 이래. 자,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를 나타낼 때 원소 이름만 쓰래요. 그러니까 B가 지금 규소고 가운데 있는 게 요게 산소가 되겠죠. 맞죠? 괜찮아요? 자, 3번. 규산염 사면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건 지각을 이루는 광물은 모두 규산염 사면체를 기본 단위로. 자, 제가 뭐라 그랬니 얘들아? 문제 풀다가 모두 나왔으면 일반적으로 다 틀린 보기예요. 제가 말했죠. 지각을 이루는 모두 규산염 사면체 아니라 92%만 규산염 광물이라 그랬잖아. 규산염 사면체 말고,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 말고의 광물들도 존재한다고요. 배우지 않는 것뿐. 규산염 사면체는 이제 규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맞고요. 규산염 사면체가 이웃한 규산염 사면체가 규소를 아니죠. 뭐를 공유해야 돼? 산소를 공유하시는 거고요. 규산염 사면체는 전기적으로 음전하죠. SiO4-4-니까 이렇게 됐죠? 자, 4번. 지각이 암석을 이루고 있는 광물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 안 배운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규산염 광물이죠. 92%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5번.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가 다양하게 결합하여서 만들어진다. 뭐 그렇겠죠, 뭐. 이제 규산염 사면체가 공유하는 산소수가 가장 적은 거는 망상 아니죠. 가장 적은 건 뭐 독립형이죠. 빵개니까. 알지? 망상 구조가 가장 많이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알지?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은 결합 구조가 복잡할수록 대체로 풍화에 강한 특성을 가져야죠. 어떻게 약하니? 결합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데. 알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거는 그냥 말로 할게요. 가는 뭐 독립형 혼자 있으니까 단사슬. 그 다음에 이거 뭐가 된다? 이거 뭐예요? 복사슬. 이거 뭐야? 복사슬이 아니라 판상구조죠. 미안해요. 알지?
괜찮니?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91페이지부터 90 몇 페이지냐? 3페이지까지도 숙제로 해오시고요. 자, 넘어가셔서 우리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솔직히 이제 통합과학 1에서는 메인으로 다루는 건 단백질이랑 핵산만 조금 다루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물어보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그냥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하시면 통합과학 절반은 끝난 거예요. 절반 끝난 거예요, 거의. 이제 절반 끝난 거고. 근데 남은 거 이제 하시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진도가 제가 그 계획표보다 조금 느리게 나가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하고 근데 별로 상관없어요. 진도 뭐 밀릴 그거 8조 만에 통합과학 1 절대 못 끝낼 리가 없거든요.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잘 끝낼게요. 그리고 그냥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 입장이면 통과 2가 1보다 어려워요. 2의 화학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워요, 특히. 산화하는 중화반응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뭐 나머지는 뭐 생명은 통과 1이 좀 어렵고 지구학은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물리는 1이 좀 어렵고요. 역학이 들어있어서. 근데 뭐 어차피 낼 수 있는 난이도의 한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뭐 내신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어렵게 가르치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치자는 게 제 지식 자랑하려고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한계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 어렵게 해놔야지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거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공부하다가 어렵게 나오면 개조지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공부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땡큐인 거고 쉽게 나와도 다 풀 수 있는 거고. 알겠죠? 그리고 얘들아, 모름지기 시험은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지 변별이 돼요. 혹은 여러분들이 실수하셔도 이제 커버가 가능해요. 어렵게 나오시면은. 쉽게 나왔는데 내가 다 풀었는데 개쉽네 하는데 풀었는데 틀리잖아. 그러면 난리 나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내가 하나 틀렸어. 겁나 잘 본 거죠. 근데 다른 애들 다 만점이요. 그럼 어떡할 건데 도대체. 그러니까 무조건 어렵게 나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그 수능 얘기, 여러분들 혹시 뭐 언니 오빠나 뭐 형 누나 있으면 이번 수능이 너무 어려웠죠. 저는 어차피 뭐 고3은 생명과학밖에 안 하는데 그 생명과학이 이번에 과탐 8과목 중에 제일 어렵게 나왔거든요. 1등 컷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42점이니까 20문제 중에서 4문제 틀려도 1등 나와요. 2점짜리 기준으로. 물론 뭐 2점짜리만 틀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뭐 영어가 미쳤던데? 영어가 여러분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영어가 원래 상대평가면 1%, 그러니까 그 1등급이 4% 나와야 되거든요. 9등급제에서. 영어가 2% 나왔대, 1등급 이번에. 그러면은 잘못 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영어는 문제가 좀 심해요. 솔직히 그거 제가 봤을 때 저도 지금 봐도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영어 지문을 한글로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지문들이 자꾸 나와요. 그 한글로 읽어도 뭐 영어로 보면은 말은 알겠는데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5년이나 살았는데 호주에서 5년이나 살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있었고 대학교 1학년도 거기 있었었는데 그거를 못 읽을 일은 없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예전에 제가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한테 풀어보라. 못 맞춰요. 알겠죠? 그 영어를 한평생 한 그냥 네이티브한테 줘도 못 맞춰요. 그거. 그래서 다 이딴 걸 왜 하냐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5년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단어들을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게 우리나라의 영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어. 쓰잘데기 하나도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의 구성물질과 단위체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단위체를 조금 얘기를 하고 가죠. 그렇지? 단위체. 자, 단위체는 뭐 생명체뿐만 아니라 뭐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규산염 광물도 단위체가 규산염 사면체인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고분자 화합물.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의 정의는 정확하게는 분자량, 분자의 상대적 질량이 만 이상일 때를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덩어리가 겁나 큰 물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고분자 화합물 하시면. 그지? 얘가 이제 단위체가 이제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제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벽돌집으로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벽돌집을 짓고 싶어. 그러면은 나는 벽돌이라는 규격에 있는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려서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벽돌집을 지을 때 집만한 벽돌 한 장을 만들어다가 집 짓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이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분자 화합물은 덩어리가 하나가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조그만한 애들을 계속 연결해서 만드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괜찮아,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한 연결되는 기본 물질이 되는 애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단위체라고 부른다고요. 단위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은 단위체가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연결돼서 만들어진 애를 우리가 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중합.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보면 단위체들을 막 연결시켜서 중합체를 만드는 반응을, 화학 반응을 우리가 중합 반응이라 불러요. 중합 반응. 괜찮니? 여기까지 단위체를 쭉 연결해. 그러니까 벽돌을 갖다가 벽돌집을 짓는 게 중합 반응인 거야. 이해되셨죠, 이거? 자, 그런데 반대로 중합체를 갖다가 다시 단위체로 박살내버릴 수가 있어. 내가 벽돌집을 다시 다 부셔버리는 거야. 벽돌 단위로. 괜찮아요, 이거? 이걸 우리가 분해 반응이라 불러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중합 반응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배운 게 거의 없을 거고요. 분해 반응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하지 않아? 녹말을 입에 쳐넣어. 그러면 씹으면서 입에서 침해서 아밀레이즈가 분비되면 아밀레이즈가 녹말을 뭐로? 덱스트린과 엿당으로 분해하죠. 그게 분해 반응이죠, 분해 반응. 녹말이라는 고분자를 다시 단위체인 포도당으로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운 게 그게 소화잖아, 소화. 이해되셨어요, 이거? 알지? 자, 그러면 자, 중합 반응이라는 건 뭐냐면 단위체들이 여기서 얘들 어차피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공유결합으로 쭉 연결되는 반응을 우리가 중합 반응이라 부릅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는 지금 생명체 얘기하고 있잖아요. 생명체 아니면 꼭 그렇지는 않은데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중합 반응들은 보면 뭐냐면 이렇게 둘이 연결되잖아. 이렇게 둘이 연결돼. 그러면 연결되는 과정에서 뭐가 튀어나오게 되냐면 물 분자가 튀어나오면서 연결돼요. 이해돼요,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에서 우리가 중합 반응은 일반적으로 물이 튀어나오면서 연결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탈수 축합 반응이라 불러요. 좀 유식하게.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거 단어는. 탈수라는 게 탈수가 우리가 물 빠지는 거잖아요. 알지랬죠? 물이 빠지면서 축합도 중합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알지랬죠? 물이 빠지면서 둘이 연결된다. 탈수 축합 반응. 알겠죠, 이거? 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야 돼. 내가 탈수 축합 반응으로 연결된 요 중합체의 요 결합을 다시 끊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요 결합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번에는. 이해돼요, 이거?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해 반응은 가수 분해입니다. 가가 가하다고요. 수는 물이죠, 물. 물이 들어가서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단위체가 연결돼서 중합체가 되고 중합체가 일반적으로 고분자 화합물인데 단위체가 중합체가 될 때 물 분자가 빠져나오고 반대로 중합체가 단위체로 분해될 때는 물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것만 기억해도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위체 결합으로 구성되는 생명체 구성물질을 좀 살펴보면 어차피 다 하나씩 다룰 테니까 탄수화물은 여러분들 단당류가 연결되는데 그 단당류가 일반적으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포도당만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하겠지만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게 연결된 거죠. 알겠죠? 여러분 아미노산 챙겨 먹으시는 분들 요새 좀 많더라고요. 영양제. 그러니까 그게 먹으면서도 아미노산인지 모르고 먹죠. 막 아르지닌 이런 거. 알죠? 아르지닌, 글루타민 뭐 이런 거 다 아미노산이에요. BCAA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헥산은 이제 우리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인 DNA, RNA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연결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씩 다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책에는 뭐 단백질이랑 헥산만 주구장창 써 있는데 저는 단백질, 헥산만 할 건 아니고요. 다른 물질들도 다 정리할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무기물들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뭐 필기를 하시든 뭐 그냥 들으시든 뭐 알아서 하시고. 일단 요거 조금 알려드릴게. 자, 무기물이랑
유기물의 차이를 좀 알고 계세요. 알지랬죠? 무기물과 유기물의 차이. 자, 무기물은 일반적으로 저분자예요. 알지랬죠? 저분자. 그러니까 조그만한 애들을 우리가 보통 무기물이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고 얘는 일반적으로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요. 무기물이. 알겠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탄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기물.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했다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도 있다는 거죠. 네.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무기물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뭐 메테인 이런 애들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도 무기물이에요. 알겠죠, 이거? 그러면 유기물은 뭐냐? 상대적으로 고분자고요. 알겠죠, 이거? 괜찮아요? 그러고 탄소를 포함해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 탄소 포함하고 일반적으로 탄소랑 수소도, 그러니까 산소랑 수소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들은 거의 대부분. 알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탄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수소랑 산소도 가지고 있다고.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물이 뭐 이런 거죠. C6H12O6 이거 뭐예요? 포도당. 이런 애들이 유기물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먹어서 힘낼 수 있는 애들은 다 뭐다? 유기물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근데 무기물도 있고 유기물도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무기물 먼저 배우자고. 무기물.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질량비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 뭐다?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무기물이에요. 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애들 많이 틀렸거든요. 왜? 우리는 요 단원에서 실질적인 포커스는 유기물이거든요. 자, 우리 몸을, 그죠?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많은 질량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은 유기물이다. 근데 찍고서 틀렸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만 계속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무기물이 제일 많아요. 질량비가 약 70%니까.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기준으로 할게. 다른 생명체도 똑같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가장 높은 질량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생명체마다 다른데 많게는 95%가 물로 되어 있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조금 이름은 좀 알아놓을게요. 자, 우리가 뭐 극성 공유결합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물 분자는 분자 간 뭘 할 수 있냐면 수소결합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수소결합. 근데 이거 제가 물 분자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렸었죠. 이게 뭐라 그랬다? 우리가 공유결합하고 있을 때 공유결합을 할 때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척도가 원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산소가 조금 더 세기 때문에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조금 끌려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부분적으로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물 분자의 산소랑 수소랑 사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할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소결합이라 그래요. 근데 자, 수소결합 다시 정리해 줄게. 수소결합 그럼 아무나 하는 애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공유결합했을 때 전자 끌어당기는 게 강한 3개의 원소가 있어요. 누구예요? FON이야. 플로린, 산소, 질소. 폰. 근데 이런 애들이랑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수소결합이 아니야. 이건 공유결합이고 알지랬죠? 그러고 주변에 또 다른 FON하고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슬라이틀리,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 이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이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요 분자랑 요 분자 사이에서 수소결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요것도 조금만 알아놓자. 자, 수소결합은 여러분들 화학결합이 아닙니다. 분자 간 인력이에요. 인력. 화학결합이 아니야. 근데 인력 중에서는 조금 강한 인력이라서 우리가 결합이라는 말 붙여 쓰는 거. 실제로 결합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 분자는, 그러니까 잘 봐. 물은 산소랑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 O랑 H랑, 그죠? 오케이? 그럼 또 다른 물 분자도 산소랑 H 결합하고 있으니까 물 분자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수소 결합 형성될 수 있는 애, 얘도 가능해요. NH3도. 질소랑 수소랑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면 또 다른 암모니아랑도 뭐가 되겠어요? 질소랑 수소랑 결합하고 있잖아. 그럼 얘네 둘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 생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아, 왜 우리 몸은 이렇게 물이 많을까요? 우리 몸에. 물이 역할이 있잖아요. 일단 두 가지 가장 큰 역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온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우리 몸의 체온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물이 비열이 커요. 여러분, 비열 중학교 때 배웠죠? 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비열 정의가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 어떤 물질 1kg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비열이 크다는 건 뭐냐면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됐죠? 괜찮아?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간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자, 두 번째, 얘들아, 기화열이 크대. 얘들아, 기화열이라는 건 뭐냐면 물이 증발할 때 기화라 표현하잖아. 기화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날아가잖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더운 날에 땀 흘리면 땀이 날아갈 때 몸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러면 기화열이 크다는 거는 체온을 쉽게 낮출 수가 있어요. 쉽게 낮출 수 있다고. 올라간 체온을.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들 이거 보면은 뭐가, 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잘 봐. 체온이 올라가는 게 위험해요? 내려가는 게 위험해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알죠? 올라가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냉동인간은 들어본 적 있어요? 냉동인간? 죽기 전에 사람이 이렇게 얼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의학기술 발전하면 다시 깨워가지고 뭐 하겠다. 여러분들 구운 인간, 삶은 인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굽거나 익히거나 해버리면 끝난다고 하시겠죠? 그게 왜냐면 단백질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 때문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운반에 좋죠. 왜냐면은 이게 극성용매라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이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계속 이동을 해야 되잖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인데 삼투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건 농도 얘기예요. 농도. 우리 혈액의 농도 조절하는 데도 물이 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많습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다. 알겠죠? 수소결합 좀 어려운 얘기 했어요.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두 번째,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무기물 중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거. 무기염류죠. 알지? 그래서 얘는 체내에 존재하는 무기화합물이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각종 이온들은 다 무기염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지? 그랬을 때 근데 포인트,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칼륨, 칼슘, 철, 뭐 인, 뭐 코발트, 나트륨 뭐 등등등등. 이거 가끔 물어보대요. 우리 몸에 철이 있어요? 그럼 나는 아이언맨 막 이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혈액에 적혈구에 헤모글로빈에 철 이온 붙어 있어. 이해됐어요? 코발트도 있어요. 코발트도 금속이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알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얘들아, 무기염류는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먹어야 돼요. 알겠죠? 무조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섭취. 그래서 부족하면은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얘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 뭐 많이 먹으면 안 좋다 해서 뭐 저염식 하잖아. 저염식 한다고 소금을 아예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무기염류의 기능 보시면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는 건데, 얘들아, 여기서 생리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몸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걸 조절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쯤 배울 텐데, 이게 효소의 보조 성분이라서 그래요. 효소라는 애가 이제 우리 몸에서 물질 대사를 담당하는 애인데, 여기에 보조 성분으로 무기염류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생리 기능 조절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고 뭐 삼투압 조절에도 관여하고 농도 조절, pH 조절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무기염류는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기도 하죠. 우리 뼈 칼슘이잖아, 칼슘. 알겠죠? 여러분 뼈에 칼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도 있고요. 각종 단백질도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철 같은 경우 뭐 헤모글로빈 있잖아, 혈액에. 알지? 이렇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거 바이타민까지만 하고 쉴게요. 세 번째는 이제 바이타민입니다. 바이타민. 여러분들 비타민 이제 먹죠? 우리가 비타민, 뭐 바이타민, 이건 뭐 영어식 표현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 그 영국식 쪽에서는 바이타민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식으로는 비타민이라고 부르고 뭐 이거 차이가 좀 있어요. 알겠죠? 이거 하나 알려줄까? 여러분들.
예, 칼라잖아.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죠? 색깔. 컬러. 그죠? 예, 영국식에서 이렇게 씁니다. 알지? 실제로. 저 겁나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호주 처음 갔을 때. 호주도 영국식 영어, 영국에서 이렇게 영어가 넘어온 거잖아.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고등학교를 브리스번이라는 도시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요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역을 갔는데 역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역 이름이. 그래서 센트리 스테이션 이렇게 읽었거든요. 애들이 졸라 웃더라고. 센터예요, 센터. 센터를 이렇게 써요. 희한하게. 알죠? 약간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알지? 그래서 센트리 스테이션 했는데 애들이 겁나 웃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갔을 때 좀 약간 당황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 그래가지고. 요런 데가 있었어요. 거기 불성강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거든. 사우스뱅크에서 나 처음에 그래서 남쪽에 은행이 졸라 큰 게 있나 보다 이랬거든요. 근데 뱅크가 이제 은행 말고요. 뚝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 뜻이었죠. 남쪽 은행.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니네가 알고 있는 영어 뜻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사우스뱅크에서 남쪽 은행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야, 뱅크가 둑이죠, 둑. 알지?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바이타민은 몸 구성 성분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아닌데 뭐다? 이게 아주 소량 필요하고요. 얘도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왜냐면 얘도 뭐냐면 효소의 보조 성분이라서 그래요. 아까 우리 무기염류도 효소의 보조 성분이었잖아. 근데 바이타민도 효소의 보조 성분입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이제 이거는 나중에 외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바이타민은 물에 잘 녹는 바이타민도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바이타민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바이타민이 수용성 바이타민이라고 그러고 이게 B랑 C예요. 알겠죠, 이거? B랑 C. 물론 일단 바이타민 B는 되게 많아요. 1부터 12까지 있습니다.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지용성 비타민, 즉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바이타민이 A, D, E, K. 이거 4개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바이타민은 또 뭐다? 바이타민도 또 체내에서 합성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물론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뭐 햇빛 보면 일부 합성할 수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셔야 되죠. 섭취 무조건. 그래서 이것도 안 먹으면 결핍증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알지? 이런 것들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무기물은 다 얘기해드렸고요. 이제 쉬었다 여러분들 뭐 정리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뭐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알지? 뭐 노트에 정리하시든. 볼게요. 일단은 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은 일단 구성원소는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자, 그러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체는 단당류라고 하는데 포도당이라고 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포도당은 단당류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알겠죠? 그러고 일반적으로는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로 결합하고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기능을 보시면 일단은 주 에너지원입니다. 주 에너지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단지를 다 먹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가장 먼저 소비하는 게 탄수화물이에요. 알겠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그람당 열량이 4kcal per g이다. 뭐 이런 거 배웠죠? 중학교 때도. 알지? 그리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긴 해요. 알겠죠? 0.6%이긴 하지만 구성한다고 이것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야, 우리 탄수화물 겁나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들 쌀도 탄수화물, 뭐 빵도 탄수화물,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먹는 거는 왜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구성비가 적습니까? 라고 하시면 두 가지 이유겠죠. 첫 번째 먹는 족족 다 쓰니까. 괜찮아요, 이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먹어서 저장할 때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할지를 않죠. 지방 형태로 바꿔서 저장하니까. 알죠? 그래서 이제 함량이 저렇게 낮습니다. 재구성 함량이. 자, 탄수화물의 종류를 이제 볼 건데, 자, 탄수화물은 일단은 우리가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체가 이제 단당류인데, 여기 보시면 5탄당, 6탄당 이렇게 돼 있죠. 네. 5탄당이라는 건 말 그대로 탄소가 5개짜리 당이란 소리예요. 알겠죠, 이거? 그 다음에 6탄당은 탄소가 몇 개짜리? 6개짜리가 되겠고, 니네가 알고 있는 건 6탄당입니다. 알겠죠? 6탄당.
근데 어차피 얘도 나와요. 좀 이따. 알겠죠? 그래서 5탄당에 누가 있냐? 디옥시라이보즈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보즈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핵산할 때 나올 거예요. 어차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탄당에 누가 있냐? 6탄당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도당이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과당, 갈락토즈 이런 애도 있습니다. 이랬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당류는 뭐냐면 6탄당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2당류에 실제로 2예요. 2 숫자 2 이거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결합 이름을 글라이코사이드 결합, 뭐 글리코사이드 결합하는데 이건 외울 필요 없고 전혀. 알지? 그러면 2당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엿당, 젖당, 설탕이 있어요. 엿당은 포도당 2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젖당은 포도당이랑 갈락토즈가 연결되어 있으면 되고, 설탕은 포도당, 과당이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근데 어쨌든 엿당이든 젖당이든 설탕이든 포도당은 무조건 하나씩 다 껴들어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만 외워주시면 돼. 그래서 엿당은 나머지 하나 포도당, 젖당은 나머지 하나 갈락토즈, 설탕은 나머지 하나가 과당이시면 되죠. 그렇지? 그래서 뭐 이거 암기법인데 아무 뜻도 없어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알죠? 이렇게. 엿당, 포도당, 젖당, 갈락토즈, 설탕, 과당. 아시겠죠? 괜찮니? 여기까지? 여보, 젓가락 살까? 엿당, 포도당, 젖당, 갈락토즈, 설탕, 과당. 뭐 외우라고. 아시겠죠? 괜찮아. 아무 뜻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당류는 뭐냐면 그냥 단당류가 겁나 많이 연결되어 있으면 다당류입니다. 마늘 다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단당류가 결합돼서 긴 사슬을 이루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맨날 먹는 뭐가 있습니까? 녹말이 있겠죠. 녹말. 녹말은 여러분들 식물의 저장이에요. 우리 몸에는 녹말 있으면 안 돼. 왜 그래? 아, 이거요?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포 대신에 그냥 보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 저장 형태이기 때문에 녹말은 여러분 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글리코젠 형태로 당을 저장해요. 보통 이제 동물은 글리코젠을 간이나 근육 이런 데다 저장하거든요. 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셀룰로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입니다. 세포벽은 우리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세포할 때 식물 세포벽은 배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다당류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다. 탄수화물은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4페이지에 있는 단백질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단백질은 중요해요. 자,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부터 살펴보시면 일단 단백질은 CHONS입니다. 환까지 들어가요. 알겠지? 요거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냥 없어요. 그냥 연결해서 존스로 외워서 존스. CHONS. 알겠죠? 존스로 외우시면 되겠다. 이거 가끔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거 빼먹고 가르치거든요. 황 무조건 단백질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체 이름이 바로 뭐다?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알겠죠?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글라이신, 아이소류신, 류신, 뭐 히스타민, 뭐 발린 뭐 하면서 많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아미노산 구조를 보시면 자, 여기 그림 있죠. 그림. 여러분 거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옆에. 자, 보시면 여기에 중심 탄소가 얘예요. 얘. 괜찮아? 얘다. 탄소는 공유결합 4개 할 수 있다 그랬죠. 4개.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 탄소가 수소 하나랑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수소 하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탄소가 또 누구랑 결합하고 있냐면 질소랑 공유결합하고 있고 질소는 또 여기에 수소랑 수소 이렇게 공유결합하고 있거든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셨더니 중심탄소가 또 누구랑 또 공유결합하고 있다? 탄소랑 공유결합하고 있어요. 근데 요 탄소는 산소랑 이중결합,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O, 그 다음에 H 이렇게 결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중심탄소 기준으로 수소, N, 여기를 우리가 그냥 요약하면 여기를 NH2라고 할 수 있죠. NH2. N하고 H2니까. 맞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쓰거든요. COOH, COOH.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아미노산은 중심탄소를 기준으로 H랑 NH2랑 COOH는 다 갖고 있어요. 공통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이었든.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 NH2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기라 부릅니다.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COOH 부분을 우리가 아미노산에서 카복실기라고 불러요. 이해되셨죠, 이거? 그러면 얘들아, 다시 중심탄소 기준으로 어떤 아미노산도 아미노기, 수소, 카복실기는 다 결합하고 있다고. 근데 얘들아, 아미노산 제가 몇 종류라 그랬어? 20종류라 그랬잖아. 20종류. 그거는 뭐냐면 여기에 R이라고 적혔죠. R. R이 원소기호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곁사슬이라 부르고 아미노산 20종류는 요 곁사슬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 수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SH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알지됐죠? 괜찮아? 그래서 곁사슬이 20종류가 있습니다. 겹사슬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은 20종류로 구분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라는 애는 아미노산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아미노산 1번이 있었다고 칠게요. 여기 아미노산 1번. 여기 아미노산 2번이 있어. 괜찮니?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아미노산 1번에 있는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OH 있죠. OH. 카복실기에 붙어있는 OH. 그리고 아미노산 2번에 붙어있는 아미노기의 H가 이거 두 개가 만나서 빠져나가요. 그럼 딱 봐도 뭐가 될 것 같아? 물이 될 것 같지 않아요? OH랑 H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간다고, 물 분자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여기 카복실기의 탄소와 아미노기의 질소가, 카복실기의 탄소랑 아미노기의 질소가 연결이 돼요. 공유결합으로. 여기 보이죠? 여기죠, 여기. 보여요, 이거? 다시 카복실기의 OH랑 아미노기의 H가 만나서 뭐가 빠져나오면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카복실기의 탄소랑 아미노기의 질소가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된다고. 이해됐어, 이거? 그래서 우리가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릅니다.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 결합이. 이해됐어요, 이거? 다시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들아. 우리 생명체에서 축합반응은, 중합반응은 다 뭐가 빠져나오면서 연결된다고.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된다 그랬잖아.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래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둘이 연결돼 있는데 당연히 얘들아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요 공유결합 이름을 우리가 그냥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준다고. 이해됐죠, 이거? 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펩타이드 결합도 뭐다? 탈수 축합 반응으로 이제 형성된 결합인 거예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연결됐으니까. 이해되셨죠, 이거? 자, 그러면 설마 이런 거 뭐 나중에 내신 때 정리하긴 하겠는데, 자, 아미노산이 여러분들 아미노산이 10개가 있었대. 10개를 쭉 연결할 거예요. 괜찮아, 이거? 그러면 만약에 쭉 연결해서 단백질을 만들었대. 자, 펩타이드 결합은 몇 개예요? 그죠? 이거 이제 이런 거 잘못 실수해서 틀린다. 아미노산 10개니까 결합 10개 하시면 되지. 뭔 10개야? 10개를 연결하려면 결합은 9개만 필요하면 되죠. 9개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9개인 거고, 고로 빠져나온 물 분자도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고. 됐어요, 이거? 이걸 일반화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N개의 아미노산이 있었다. 이걸 연결시켰대요. 그러면 당연히 결합은 N-1개가 되시는 거고, 빠져나온 물 분자 숫자도 N-1이 된다고. 이해됐죠, 이거? 그렇죠? 이런 것들 물어본다고요. 내신에서. 되셨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다음 페이지, 옆에 페이지로 보시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처럼 구조식 말고. 보여요? 자, 아미노산 1번, 아미노산 2번이 있었어. 둘이 연결돼. 뭐가 빠져나와? 물이 하나 빠져나오면서 연결됐는데 그 연결됐을 때 공유결합을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부른다고. 별거 없잖아요. 알지? 그걸 아까 구조식으로 보여드린 거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얘다 단백질이라는 애는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랬죠? 그랬을 때 그러면 지금 요 동그라미 하나가 다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이 겁나게 많이 연결됐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다 아미노산이 쭉 연결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러요. 얘다 영어로 폴리가 붙어 있으면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그냥 알지?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겁나게 많이 연결돼 가지고 긴 사슬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폴리펩타이드.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를 단백질이라 그러냐? 그러진 않아요. 알지? 그러면 뭐가 단백질이냐면, 자, 여기서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됐어요. 네. 근데 이 폴리펩타이드에서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거든요. 지기들끼리 막 확결합도 하고 인력도 받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런 나선 구조라든지 병풍 구조처럼 병풍 이런 식으로 막 접혔다 이런 구조가 나타나거든요. 다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알지? 그러고서 얘가 뭐가 일어나냐면 접힘이 발생해요. 얘네들끼리 막 접혀 막. 지들이 알아서. 폴딩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얘가 무슨 구조를 띠게 되냐면 입체 구조를 띠게 돼요. 사선은 입체가 아니잖아. 이건 선이잖아요. 선. 괜찮아? 그러면 이게 입체 구조를 형성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른다?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자,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은 고유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괜찮니? 그러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입체 구조. 이 입체 구조는 어떻게 결정돼? 얘 때문에 결정되는 거죠. 어떤 아미노산이 어떻게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어떻게 된다? 다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미노산 서열. 알지? 그래서 이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형성되고요. 그 단백질의 기능은 고유의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그래서 폴리펩타이드의 1차 구조, 병풍 나선은 2차 구조. 그래서 우리가 입체 구조 형성했을 때 3차 구조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은 이렇게 입체 구조를 띈 단백질 여러 개가 뭉쳐서 다니는 애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4차 구조라 그러고 대표적인 게 헤모글로빈이 여기에 해당해요. 우리 혈액에 있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 요게 이제 단백질 4덩어리가 뭉쳐서 다니는 거거든요.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옆에 보시면 그 뭐 헤모글로빈 있죠? 그림에. 거기 보면 단백질이 4개의 덩어리 있잖아요. 4개의 덩어리. 아시겠죠? 요게 이제 헤모글로빈입니다. 알겠죠? 네. 괜찮니? 여기까지?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중요한데 그 입체 구조를 결정하는 게 누구다? 아미노산이었고 그 아미노산이 서열이 어떻게 되냐? 어떤 아미노산 종류가 어떻게 몇 개가 연결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기능 살펴볼 건데 단백질의 기능 뭐 여러분들 책 95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자, 일단은 체구성 물질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고 당연히 내 몸을 지지지탱하는 작용에도 관여합니다. 왜? 우리 뼈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피부, 근육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거든요. 알지? 그리고 이거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긴 해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잘 사용하진 않지만 쓸 수 있긴 합니다. 단백질도. 알지? 자,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을 조절한다는데 자,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게 왜 그러냐면 효소의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아까 얘들아 무기염류랑 바이타민은 효소의 보조 성분이었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생리작용 조절하는 거는 똑같이 효소의 주성분도 있고요. 호르몬들 중에서 일부가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호르몬 지금 3학년 2학기 때 배우지 않나? 그죠? 중학교 때. 그 호르몬 중에 물론 모든 호르몬들이 다 단백질은 아니거든요. 근데 단백질성 호르몬이 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인슐린, 뭐 글루카곤 뭐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물질에 대한 방어작용도 있네요. 방어작용. 그건 뭐냐면 얘다 뭐 여러분 지금 독감 같은 거 걸리잖아. 코로나.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막 증식하면서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들이 와서 막 면역작용을 일으켜서 뭘 분비하게 되냐면 항체라는 걸 분비하거든요. 항체.
요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항체. 알겠죠? 이게 단백질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그러고 이제 물질의 운반 작용에도 관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마 뭐 생명과학 할 때 뒤쪽에 이제 생명 시스템 할 때 배우겠죠. 그래서 통로나 운반체 같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막단백질이라 그러거든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막 나트륨도 이동하고 포도당도 이동하고 세포에서 막 이런 것들에 쓰기 때문에 운반에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생명 시스템 하겠지만 시스템 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세포막. 알겠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단백질의 종류 있는데, 물론 여러분 거에 95페이지 위에 뭐 4번에 단백질의 종류가 있죠. 내신 때는 외우라 그러겠는데 지금 뭐 이런 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마이오신과 액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 단백질 이름이에요, 이름. 케라틴은 여러분들 이거 머리카락, 그 다음에 손톱, 발톱 이런 것들 다 케라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호르몬 아까 말씀드렸죠. 체내 상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호신호 물질로 뭐 인슐린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 항체 말씀드렸죠 아까. 알지?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도 단백질이에요. 적혈관의 산소 운반에 되게 중요한 단백질. 그 다음에 효소, 단백질이 주성분이라 했고, 히스톤은 나중에 DNA 할 때 배울 건데,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염색체 혹은 염색사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염색체, 염색사가 DNA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크 단백질, 이건 우리는 없죠. 뭐 거미줄, 거미 만드는 애들, 뭐 그 거미줄에 실크 단백질 이런 거 쓰죠. 우리는 없잖아, 이런 거. 자, 그러고 자, 여러분들 옆에 사이드 보시면은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이드 쪽에.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자, 단백질의 변성이 뭐냐면, 자, 제가 아까 단백질의 고유 기능은 뭐에 의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서 결정된다 그랬죠. 근데 요 입체 구조가 바뀔 수가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 대표적으로 열을 주던가 산염기 같은 것들을 가해버리면은 우리가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거든요. 단백질이. 괜찮니? 뭐해? 왜 그래? 왜 자꾸 뭐 라벨을 왜 뜯어 자꾸? 됐냐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존의 단백질과 입체 구조가 달라졌을 때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변성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변성된다고. 이해됐어요 이거?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변성을 예를 들어 볼게. 자, 집에 여러분들 이제 수업 끝나고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엄마 나 밥 줘 했는데 엄마가 달걀 후라이를 해준 거예요. 달걀 후라이를. 근데 달걀 후라이를 하기 전에 달걀 안에 들어있던 단백질, 즉 흰자 말하는 거죠. 걔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요? 그렇죠, 액체죠, 액체. 약간 투명색의 끈적끈적한 액체잖아. 근데 여러분들 후라이팬에 넣어서 후라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흰색 고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괜찮니? 근데 그럼 물어볼게. 그래서 달걀 후라이 했잖아. 근데 니네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그래서 엄마가 아예 아까워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제 온도가 원래 온도로 돌아가겠죠. 후라이 하기 전 온도로. 그럼 다시 그 달걀 후라이가 다시 투명색 액체로 바뀌어요? 안 바뀌죠. 뭐냐면 한 번 변성된 단백질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비가역적이라 부르거든요. 유식하게. 다시 돌아갈 수 없다래. 알겠지? 그래서 한 번 변성된 단백질들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변성되면 끝인 거예요. 단백질은. 그래서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까? 우리가 얘들아 피부에 화상이 생기잖아. 그러면은 흉터 치료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드니까. 피부도 다 단백질로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상 치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됐죠? 이거 원상복구할 수가 없다고. 괜찮니?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이라 한다.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끝. 단백질 다 했죠? 자, 넘어가실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는 좀 이따 푸시죠. 그다음 지질은 여기 또 이것도 책에는 없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도 없어도. 그러니까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얘도 탄수화물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물론 인지질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지질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방은 들어봤는데 지질은 조금 익숙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이 지질에 속해 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은 어떤 애들을 지질이라 그러냐면
체내 물질 중에서 물에 잘 녹지 않고 유기용매에 잘 녹는 화합물을 우리가 지질이라 그럽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니다. 물에 안 녹는다고 다 지질이라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몸에 물에 안 녹는 거 되게 많아. 생각보다. 알겠죠? 근데 유기용매에 잘 녹는 물질이어야 돼요. 유기용매 하면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그냥 기름 생각하면 돼. 기름에 잘 녹는 거. 이해됐죠? 유기용매가 기름이에요. 뭐 석유나 뭐 벤젠, 파라핀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질의 기능을 보시면 지방 기능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에너지원으로 쓰는데 얘가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그람당 열량이 높죠. 9kcal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지질은 저장하는 용도로 씁니다. 똑같은 질량에 더 많은 열량을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뭐 세포막의 구성 성분, 이것도 생명 시스템 할 때 배울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얘다. 지질 중에서 스테로이드도 지질이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중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 몸 호르몬 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성호르몬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것들 알지 됐죠? 괜찮아? 그 다음에 부신거질 호르몬 이건 뭐 됐고요. 알지? 그 다음에 쓸개즙의 구성 성분이에요. 쓸개즙. 이거 혹시 중학교 때 쓸개즙 배웠니? 지방의 유화 이런 거 배웠어요 혹시? 몰라? 뭐 됐어요. 어쨌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지방이 또 뭐에 중요하냐면 체온 유지에도 되게 중요해요. 쌤, 저는 지방이 많은데 체온 유지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아니, 여러분한테는 별 도움 안 되는데 되게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있잖아요. 뭐 북극곰 이런 애들, 물개 이런 애들, 막 그런 애들은 피부 밑에 지방층이 막 두께가 이만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단열 때문에 그래요. 단열. 내가 갖고 있는 열이 바깥쪽으로 안 빠져나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방이 좀 중요하고 우리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인간은 지방층이 그렇게 두꺼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뭐 갈색 지방, 지방 열 발생인데 요거는 나중에 심화라서 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열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질의 종류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보시면 나중에 내신할 땐 다 외우셔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다 우리가 먹는 지방이 중성지방이에요. 그래서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꼬리가 3개 붙어 있는 거거든요. 요거. 알지?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이죠. 그래서 에너지 저장 물질, 피부 밑에 축적되어서 체온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단열하니까. 알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생명 시스템 할 때 나올 건데 여기에 이제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2개, 여기 인산이 붙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인지질이라 그래요. 인지질. 알겠죠? 근데 요게 뭐에 중요하냐면 이게 세포막의 주성분이에요. 생체막의 주성분이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금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게 뭐 여러분들 뭐 문제 풀 때 나올 것 같지도 않으니까 지금은. 알지? 자, 그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거든요. 스테로이드. 여기 보면은 육각고리 3개, 오각고리 하나 있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거든요. 스테로이드. 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주성분. 그다음에 동물 세포의 세포막 주성분이 되고요. 쓸개즙의 주성분.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제 지질 보시면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 지방 생각하면 니네가 자꾸 지방 뭐 여기 지방 여기 지방 하면 여기 지방 덩어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방 세포라는 세포가 있어요. 그 지방 세포라는 세포 안에다 지방을 축적해 놓는 거예요. 알겠죠? 실제로는. 그냥 지질은 그냥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지?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핵산. 자, 핵산은 여러분들 구성원소부터 살펴볼게요. 구성원소가 CHONP입니다. 인이 들어가요. 자, 단백질은 아까 쫀스였죠? 핵산은 쫀프입니다. 쫀프. 알겠죠? 이거. 그래서 이게 인이 들어가 있다가 좀 중요한 특징이고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냐면 아까 우리가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 탄수화물은 단당류였잖아. 그럼 얘는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에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런데 뉴클레오타이드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여기에 인산이 있죠. 인산. 요 인산은 P가 인을 표시한 게 아니고 인산이고 인산 여기가 실제로 PO4 3-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된 거. 자, 그다음에 여기 당이 있는데 요 당이 아까 우리가 탄수화물 할 때 배웠던 오탄당이에요. 오탄당. 탄소 5개짜리 당. 괜찮아요, 이거? 알지? 그리고 여기 염기가 있는데 염기. 요 염기는 4종류가 있거든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 4종류 중 하나만 있는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당. 네.
뉴클레오타이드가 4개가 다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가. 이거 한 개당 요거 4개 중 하나를 갖고 있다고. 괜찮니? 여기까지.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자,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가 있거든요. 8종류. 이게 왜 그러냐면,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차이 나냐면, 일단 당이 차이가 나요. 이건 차이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당이 차이가 납니다. 당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 4종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염기가 4종류 있다 그랬잖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에도 염기가 4종류 있거든요. 그럼 여기 4종류에서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몇 종류가 있다? 8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핵산이라는 물질은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뭐가 보이냐면 여기 뉴클레오타이드랑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죠. 그러면 요 뉴클레오타이드랑 요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돼요. 이렇게. 뭐 이것도 결합 이름이 있습니다. 이 결합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포스포 다이 에스터 본드라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알지? 그래서 어쨌든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랑 여기 당 사이에 공유 결합이 형성되면서 연결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아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됐을 때 많이 연결되면 그걸 뭐라 부른다 그랬다? 폴리페타이드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얘는 당연히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됐어, 많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그러면 자, 핵산의 종류가 제가 아까 DNA, RNA 두 종류 있다 그랬잖아요. 됐죠? 그러면 요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는데, 옆에 97페이지 보면 밑에 표가 있죠? 보이니? 자, 일단 첫 번째 구조를 보시면 DNA는 요 두 가닥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이중 나선 구조. 알겠죠? 요거 밝힌 분이 이제 그냥 알고 계세요. 이거를 이제 밝혀낸 과학자가 왓슨이라는 사람과 크릭이라는 두 사람이 밝혀냈거든요. 알겠죠? 그냥 왜 써드리냐면 저 왓슨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요? 네, 93세인가? 뭐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크릭은 진작에 돌아가셨어. 아마 학교 선생님이 언급은 할 거예요, 이 사람들. 알겠죠? 요게 이제 현대 분자생물학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요 구조가. 알지? 그래서 뭐 올해 좀 돌아가시는 분들 많네요. 저 그 이순재 할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제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진짜 친할아버지 돌아가신 느낌이 나더라고요. 되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봤지만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분 연기하는 걸 계속 봐왔잖아. 제가 완전 초등학생, 아기 때부터 해가지고. 얼마 전에 또 우연찮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볼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그거 보니까 엄청 젊으시던데. 세월이 이렇게 속절없이 흐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아, RNA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형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일 가닥 형태로 존재한다고 표현해요. 이중 나선이 아니라.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들아 DNA랑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르다 그랬잖아. 당이에다 DNA를 구성하고 있는 당은, 오탄당은 디옥시라이보즈예요. 디옥시. 얘들아, 여기서 라이보즈는 당 이름이고요. 디옥시 할 때 D는 이게 DE거든요. DE. 이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딜리트의 DE 생각하면 돼요. DE가 없다란 뜻이에요. 근데 옥시, 얘들아, 그죠? 영어로 산소가 옥시즌이잖아, 옥시즌.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란 소리예요, 이게. 그럼 어디에 산소가 없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넘버링 할 때 이게 탄소가 5탄당이니까 탄소가 실제로 이렇게 5개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를 1번 탄소라 불러요. 첫 번째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 탄소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얘들아 여기서 2번 탄소에 산소가 없고요. 2번 탄소에 뭐만 있더라? 수소만 결합하고 있어요. 2번 탄소에. 보여요, 이거? 2번 탄소에 수소만 결합하고 있어.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거기 옆에 보시면 핵산을 구성하는 당해서 확대경으로 있죠? 보이니? 97페이지에 요 2번 탄소에 수소가 결합하고 있다. 요게 그럼 뭐인 거예요? 디옥시라이보즈인 거예요. 괜찮아요, 이거?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그냥 라이보즈는 그럼 어떻게 돼 있냐? 그냥 라이보즈 RNA를 구성하는 5탄당이죠. 얘는 2번 탄소에 뭐가 결합하고 있더라? OH가 결합하고 있어요. OH. 그러니까 산소가 있잖아 여기에는. 괜찮아요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냥 라이보즈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2번 탄소에 H가 있냐 OH가 있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러고 얘들아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네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하고 여기서 사이민이 있는데 사이민은 DNA에만 있습니다. DNA에만. 괜찮아요 이거?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고 있는 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하고 유라실이 있거든요. 요거는 RNA만 있어요 염기가. 그래서 타이민이 보인다? 이거 무조건 DNA예요. 유라실이 보인다? 무조건 RNA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여기는 여러분 거에는 안 적혀 있을 텐데 이건 적어 놓으세요. 얘네들이 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위치도 다르거든요. DNA는 무조건 세포의 핵에만 있어요. 핵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세포 안에 핵에만 있어요. 핵에만. 근데 RNA는 핵에서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나와요. 그러니까 핵에도 있고 세포질에도 있어요. RNA는. 알겠죠 이거? 나중에 우리가 세포 배우면 핵이 뭐고 세포질이 뭔지는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기능도 다르거든요, 둘이. DNA는 기능이 뭐냐면 유전 정보의 저장이 그 목적이에요. 저장.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유전 정보의 원본이야, 원본. 괜찮아요, 이거? 야, 예를 들어볼게. 제가 뭐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로 숙제 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그 책에 대한 원본이 저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본 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는 없죠. 저도 한 권밖에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거? 그럼 우리는 보통 그럼 제가 뭐해서 드려요? 복사해서 드리는 거죠. 복사본이에요 RNA. 그러니까 복사본은 제가 막 나눠드려도 여러분들이 맘대로 되잖아. 그걸 풀어서 잘 풀고서 뭐 갖다 버리셔도 되고 뭐 그거 잘 풀었다가 놔두고 있다가 나중에 오답하셔도 되고 뭐 나중에 뭐 캠핑 가가지고 그저 장작으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죠 그거는. 괜찮으니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유전 정보의 전달, 요게 이제 복사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 복사본. 그리고 요 유전 정보를 갖다가 결론적으로 나중에 단백질을 만들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게 이제 DNA랑 RNA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보시면 98페이지에 DNA 염기의 상보적 결합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상보적 결합, 뭐 혹은 상보 결합, 뭐 둘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DNA에다 두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가 쭉 꼬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얘네들끼리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요 결합은 뭐냐면, 염기와 염기 사이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통해서 두 가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형성된다고. 수소 결합이. 됐니? 근데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되는 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시면, 자, 염기와 염기 사이에 결합할 때 DNA에서 아데닌은 무조건 타이민이랑만 결합해요. A는 T랑만 결합해야 돼. A가 G나 C랑 결합할 수가 없다고 알지 됐죠? 괜찮아? 그 다음에 구아닌은 무조건 사이토신이랑만 결합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보 결합이 무슨 뜻이냐면 짝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는 짝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이제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자, 여기는 선을 2개로 표시했고 여기는 선을 몇 개로 표시했어? 3개로 표시했죠. 이게 실제로 왜 그러냐면 아데닌과 사이민은 이중 수소 결합을 하고요. 알지 됐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몇 중? 3중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알지 됐죠? 그래서 이제 선을 2개, 3개로 표시해 준 거예요. 여러분 거에도 책에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선 2개, 3개로. 됐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소 결합은 정확하게 말하면 결합이 아니라 그랬죠. 분자 간의 인력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인력 중에 좀 강한 인력이라 그랬죠. 근데 수소 결합은 생각을 해봐. 수소 결합은 약한 결합인데
얘네가 수많은 염기들이 쫙 결합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뉴클레오타이드가 뭐 한두 개 있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 가닥에. 그렇기 때문에 DNA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수많은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DNA는 이렇게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닥 중 한 가닥이 약간 손상이 입어. 그래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원래도 돌아오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제 DNA는 우리가 이제 역평형 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역평행.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가닥이랑 이 가닥은 이 가닥을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이쪽 보시면은. 어찌됐든 괜찮아요, 이거. 그래서 역평행 구조를 하고 있고,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자 그냥 여기 그림으로 볼게. 만약에 이쪽 그림에서 이 가닥을 DNA 가닥 1번이라 그러고 이 가닥을 DNA 2번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자, 1번과 2번이 총 1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괜찮아요? 그러고 여기서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사이토신 숫자를 물어보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20개 있었대. 그러고 여기 30개 있었대요. 그지? 그러고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뭐 15개 있었다고 칩시다. 됐어요, 이거? 나머지 숫자 다 구하라고 그럴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봐. 자, 1번 가닥의 아데닌은 누구랑만 상보적으로 결합해요? 타이민이랑만 상보적이랑 결합하죠. 그러면 얘랑 얘는 숫자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 몇 개여야 돼? 20개고 1번 가닥의 사이토신은 여기 숫자 잘못 썼다. 죄송. 여기 15로 할게요. 자, 1번 가닥의 사이토신은 여기랑만 상보적 결합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몇 개여야 돼? 그리고 얘는 얘랑만 상보적 결합할 거 아니야. 다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되니까? 100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65니까 여기 얼마다? 35, 그러면 여기도 35 이거 계산한다고.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요. 내신에서.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근데 포인트는 뭐 어차피 요 두 가닥에서 아데닌과 타이닌 숫자는 같아야 된다. 타이닌 숫자랑 아데닌 숫자, 아데닌이랑 타이닌 숫자, 구아닌이랑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숫자는 같아야 된다고. 요게 포인트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당연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요 가닥에서 요 DNA에서 수소 결합은 몇 개 있니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이거? 요 가닥에서 수소 결합이 몇 개 있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아데닌 타이민은 몇 중 수소 결합? 2중 수소 결합한다 그랬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아데닌 타이민은 총 35쌍 있는 거예요. 35쌍. 20개 15개니까 그지? 그러면 요게 이제 아데닌 타이민의 수소 결합 수죠. 더하기 구아닌 사이토신은 3중 수소 결합한다 했잖아. 그러면 3 곱하기 얘는 몇 쌍 있는 거야? 65쌍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되잖아. 알겠죠? 이러면 수소 결합 수도 물어볼 수 있다고요. 이해됐죠, 이거? 알지? 그래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서 여기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별거도 아닌데 DNA 한 가닥에 있는 아데닌 숫자, 타이민 숫자 같고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토신,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숫자 같다를 샤가프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샤가프 법칙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샤가프 법칙을 조금 어렵게 내긴 합니다. 내신에서는. 뭐 여기는 없을 거고요, 아마. 알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다 했고 개념 확인 문제 여러분들이 푸세요. 이거는 지금. 알겠죠? 시간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몇 페이지까지? 103페이지까지 이제 문제를 제발 다 풀어오시고 숙제 좀 밀리지 마세요. 한번 밀리면 끝도 없습니다. 전날에 하려지 말고 좀 빨리빨리 하세요, 숙제. 알지? 괜히 뭐 전날에 있다가 전날에 일 생기면 못하는 거 아니야. 알지? 학교 가서 하시든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 테스트